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저와 한번 알아볼 내용은요. 행동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발달장애, 안 그러면 성인 아동을 가르칠 때, 안 그러면 일상적인 비장애 아동을 가르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행동연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무언가를 습득한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연세를 통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행동 연세의 여러 요소를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그 특수교육 대상이나 발달장애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요. 첫 번째, 과연 그러면 행동연세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연세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이 과제 분석입니다. 어찌 보면은 행동연세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분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세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행동 연세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행동 연세의 교육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 연세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하는지 알았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동연세 절차 사용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절차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행동연세라는 큰 그림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과연 어떠한 학습자, 어떠한 안 그러면 기능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고 어떠한 절차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요. 자극반응 연세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행동 연세가 자극반응 연세라고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행동이 형성되는 건데 연세적인 방법으로 행동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반응 연세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 과제 분석 수행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전진 행동 연세와 후진 행동 연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과제 제시법이 있어요. 이거는 행동연세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동연세를 가르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행동연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차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복잡한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극 반응 연세라는 거예요. 연세, 자, 우리 체인이에요. 한 체인을 우리가 잘 보면요. 여러 가지 체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나의 체인이 없으면 이 연결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여러 개 고리를 삼아 이렇게 연결함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세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극과 반응이 하나의 자극 반응이 있는 것이 하나의 절차라고, 우리 DTT라고도 하고 변별학습을 할 때 하나의 런 유닛을 또 이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세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유인력으로 연세 성과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우리 강화의 효과에서 유인력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유인력을 잘 활용해야 이런 행동 연세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 연세라는 것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극 반응 연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행동 연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행동 연세로 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행동 연세를 할 때 여러 가지 체인이 연결되는 거다. 그러면 큰 하나의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작은 체인들이 모여야 되는구나. 작은 체인이 연쇄적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행동이 형성되는구나.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 양치질하기, 이불 개기,
화장실 가기, 옷 입기 등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식별 자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극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 식별 자극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요. 행동이 강화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선행 자극을 식별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 식별 자극은 자, 영어의 약자를 해서 SD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자극, 이제 앞으로 SD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식별 자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TT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식별 자극은 DTT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식별 자극이죠. 자, 그래서 식별 자극이 나타날 때 행동이 강화되면은 이 식별 자극은 행동이 더 강화되니까 더 많이 일어나고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식별 자극을 제외한 다른 자극이 제시될 때는 행동이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행동, 식별 자극이 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은 다른 자극이라고 하면 S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자극 통제를 보시면은 아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3단계 유관, 자, 3단계 수반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도 여러 가지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ABC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DTT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런 유닛, 하나의 런 유닛으로 되기도 합니다. 3단계 유관이란 선행 자극, 행동 결과 간의 관계를 말하고요. 자, 이를 행동의 ABC, 스키너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ABC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별 자극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어떠한 자극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자극이 있겠죠. 내가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식별 자극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S델타, 식별 자극이 아닌 자극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극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강화를 받든지 벌을 받든지 뭐 때로는 소거가 되든지 하면은 강화가 되면 행동이 증가하거나 이제 늘어나겠죠. 그리고 벌이 되면은 그 행동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3단계 유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강화를 받으니까 아, 이거는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강화받으니 이런 행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하나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행동 연쇄적으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껌을 씹는 행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SD1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에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껌을 씹는 행동입니다. 그냥 뭐 주머니에 있는 껌을 가지고 그냥 껍질 벗겨가지고 씹으면 되지. 자, 이렇게 해봐 하고 한 번의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이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걸 바로 습득하기 예를 들어서 힘들다라고 할 때는 행동연쇄법을 사용해보자. 한 번에 앞에서 제시한 그런 식으로 모델링으로 이 행동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잘게 나눠가지고 이걸 과제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나눠서 가르치고 나면은 이 행동을 습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D1을 잘 잡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뭘까요? 주머니 속에 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주머니 속에 껌이 있으니까 주머니 속으로 손을 뻗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응 R1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반응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반응이 또 다른 식별 자극이 돼요. 왜? 처음에 주머니 속에 껌이 있었는데 이제 손을 뻗었죠. 그 상태가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식별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D2 주머니 속의 손입니다. 자, R1에서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껌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R2는 SD3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최종으로 가는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은 이걸 과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단계를 나누고요. 단기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단기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장기 목표, 껌을 씹는 행동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껌 하나를 꺼내죠. 그럼 이제 손에 든 껌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껌의 포장지를 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에 든 포장지를 벗긴 껌이 있어요. 자, 입으로 껌을 넣는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자, 보면은 SD1에서 R5로 한 번에 가야 되는 걸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연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강화인, 강화물이 됩니다. 강화제, 강화물, 강화인 똑같은 말이에요. 껌을 씹는다라는 겁니다. 껌을 씹고 싶거든요. 이러한 강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이 행동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껌을 씹게 되는 거는 행동 이후에, 자연스러운 행동 이후에 받게 되는 그 결과는요, 우리는 자연적인 강화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강화를 습득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각 반응은 다음 반응을 위한 식별 자극이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자, SD1이 R1이 되고요. R1은 다시 SD2가 된다라는 겁니다. R2가 되고, R2는 SD3가 되고, R3가 됩니다. 그리고 R3는 SD4가 되고요. R4가 되고요. 그리고 SD5는 자, R5.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의 행동 연쇄의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연적인 강화인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수건을 접어서 상자에 담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행동이라고 볼게요. 그냥 수건 접어서 상자에 담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D1은 수건이 가득 찬 바구니가 되겠죠. 그리고 R1, 상자에 수건을 집어든다. 손에 든 수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는다. 테이블 위에 수건 되겠죠. 그리고 수건을 반으로 접는다. 테이블 위에 반으로 접힌 수건이 있겠죠. 수건을 다시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다시 하고 수건을 다시 반으로 접는다. 테이블 위에 완전히 접혀진 수건을 이제 접혀진 수건을 짚고 이거 짚고 나서 이제 수건을 배열합니다. 이 강화인은 상자 안에 접혀진 수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 강화를 가지고 유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연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건에 담는 완료하는 느낌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연적인 강화인을 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각 R1 있죠. R1, R2, R3, R4 있죠. 각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와 용암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강화가 들어갈 겁니다. 자연적인 강화는 아니더라도 잘했어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수건이 가득 찬 바구니에 상자에 수건을 집어들게 되면 잘했어. 이게 하나의 완료예요. 잘했기 때문에 또 강화인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강화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한 좋아하는 음식 강화제가 될 수도 있고요. 활동 강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강화제를 제공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단계를 이렇게 익혀나가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인 강화인을 받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제 분석이 있습니다. 이 과제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요. 행동 연쇄를 자극 반응 요소로 잘게 나누는 절차예요. 아까 몇 가지 이렇게 나눴었죠. 수건을 접는 거나 껌을 씹는 거 있잖아요. 이 나누는 기준은 앞에 제가 보여준 예로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기능에 따라서 그 단계가 작을 수도 있어요. 7단계, 7가지 단계죠. 안 그러면 때로는 3가지 단계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20가지 단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뜻이에요. 아이에 따라 다르겠죠. 자, 수행해야 할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순서대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의 각 요소 행동과 연관된 식별 자극을 확인해야 돼요. 정확하게 식별 자극이 있어야 다음에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제 분석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과제 종사자의 행동 관찰을 하고 이거 과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관찰을 해서 어떠한 기능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숙련가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기능이라면 이렇게 나누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과제 수행 및 구성 요소의 반응 기록이 있어요. 각 실행을 해보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해보고 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과제 분석을 해줘야 이렇게 잘 수행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아까 음식이 담긴 숟가락이 있고요. 뭐 숟가락을 집는다 해서 이렇게 과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과제가요, 때로는 이 3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이면 그 발달장애의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서 이거는 나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잘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은 과제 분석을 잘 하는 것이 행동 연세를 성공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의 수준, 우리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목표를 잘 세웠다라는 개념입니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식별 자급 반응 기재 해가지고 자, 우리가 과제를 훈련시키기 위한 절차의 진전사항을 기재할 수 아까 있었죠. 마지막에 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 여기서 진전사항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프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해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행동연세, 그래, 행동연세가 어떤 것인지도 알겠고, 그리고 과제 분석을 해야 하는 것도 알겠다. 앞에 보여준 예는 주로 이제 전진적으로 가는 앞에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연세의 절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 분석이 개발된 행동 연세를 가르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연세의 각 자극 반응 구성 요소에 촉구와 용암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극하고 반응이 있을 때 아무리 짧게 나눠도요, 결국에는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니까 이제 잘해. 짧게 나눴으니까 잘해.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촉구가 무엇이냐? 행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이라는 것은 도움은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반화, 안 그러면 스스로가 뭔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촉구를 없애는 거, 안 그러면 줄여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합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과제 분석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 연세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라면요, 촉구와 용암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전략적인 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진 행동 연세, 전진 행동 연세, 전체 과제 제시법, 이 촉구와 용암, 안 그러면 시작과 끝을 단계를 앞에서 뒤로 안 그러면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후진 행동 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자극 반응 요소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순차적으로 나눠진 단기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거의 절차 시작과 끝이 있다면요, 첫 번째 가르쳐야 되는 게 있고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의 자극 반응 연세,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게 숙달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촉구와 용암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숙달이 되고 나면은 그 앞 단계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역순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후진 행동 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한된 능력, 장애가 조금 더 중증이거나 안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좀 많은 제한이 있을 때 이 학습자에게 사용되는 집중훈련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SD1은 자, 제리야 다트 놀이 하자. 제리가 다트판으로 걸어온다. 있죠? 8m 근처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선의 발끝에 다트판을 한다. 마지막에 다트 논다 있죠? 이 부분이 후진 행동 연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지막에 있는 SD5와 R5를 먼저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고 나서 이게 잘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SD4와 R4를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 단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역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마지막에 SD5가 있죠? 그리고 이걸 달성하도록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촉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에 바로 달성하게 된다면 이 촉구는 없어도 됩니다. 한 번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촉구는 없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요, R5 뭐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는 제가 자연적인 강화라 했습니다. 이런 강화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R4, R4가 달성됐어도 SD4를
하고 촉구를 해서 이제 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자 마지막은 숙달이 됐잖아요. 숙달이 된 거는 이제 다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자 그 이전 단계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칭찬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듯이 마지막 자연적인 강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중간에도 하나의 달성할 수 있는 뭔가 강화적인 요소를 줘야 돼요. 하나의 이것도 ABC고 하나의 식별 자극이고 하나의 런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칭찬이라는 인위적인 걸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는 성공하면은 자연적으로 강화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 행동 연세는요. 모든 단계에서 자연적인 강화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완료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 앞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4단계, 자, 마지막 5단계 전체를 다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결국 거꾸로 갔지만은 결국에는 SD1에서 R5까지 전체적으로 이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전진 행동 연세, 이건 이제 쉽겠죠. 앞에 후진이 거꾸로 가는 거라면은 전진은 처음 걸 먼저 배우고 다음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극 반응 구성 요소를 가장 먼저 가르친 후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두 번째로 가르치는 식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후진하고 반대죠. 후진 행동 연세와의 차이는 훈련 시작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뭐 SD1, 자, 이것도 과제 분석은 3단계로 나눴네요. 자, 이렇게 했고요. 전진 같은 경우에는 자, 훈련 동안 연세의 각 반응 후에 강화를 하거든요. 각 반응의 결과는 조건 강화인 인위적인 강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행동의 유지를 위해 연속적인 강화 계획에서 간헐 강화 계획으로 변환한다. 자, 이건 하나의 전략입니다. 강화 계획을 아마 제가 찍은 강화 계획이라는 그 유튜브 자료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행동 유지를 위해서는 연속적인 강화에서 간헐 강화로 가는 거고, 뭔가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연속적인 강화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간헐 강화 계획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단계가 SD1 있고 R1 있겠죠. 강화인이 제공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강화인이 제공되고요. 자, 3단계에서 이렇게 강화인이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전진하고 후진 행동 연세는 자, 유사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죠. 자, 유사한 점이 무엇이냐? 행동 연세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알겠죠. 다 연세가 있고 과제 분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과제 분석을 먼저 수행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행동을 가르치고 나서 그 행동을 함께 연쇄시키는 거죠. 전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동을 연쇄시키는 거고요. 후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의 단계를 연쇄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각 구성 요소를 가르치기 위해 촉구와 용암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이 촉구와 용암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냐? 전진 행동 연세는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먼저, 후진 행동 연세는 마지막 구성 요소를 먼저 가르친다는 거, 앞의 과정을 보셨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진 행동 연세는 자, 마지막 구성 요소를 먼저 가르치죠. 그러면 학습자가 모든 훈련에서 자연적인 강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꾸로 가다 보면은 마지막 단계가 있고 그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앞에 단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강화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 행동 연세는 학습자가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지 않죠. 단계적으로 앞에부터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훈련에서는 인위적인 강화인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 행동 연세에서 자연적 강화인은 마지막 행동 후에 주어진다라는 거, 그런 개념입니다. 후진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조금 제한된 경우, 전진도 기능이 연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한되긴 합니다. 뭐 과제 분석에 따라서 제한의 정도는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학습하기 어렵고 제한되어 있다면 후진을 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덜 하다라고 하면은 전진 행동 연세를 가르친다라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도 있습니다.